아시아나 중동 국가로 떠나는 여행 광고에서 그 나라는 어떻게 묘사되나요? 어쩌면 그 광고는 지리적, 역사적 거리감이 넘치는 이국적이고 유혹적인 이미지와 개념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유행이 지난 감은 있지만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서구 지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라고도 불린 동양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동양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 오리엔탈리즘은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로의 원정과 침략을 담행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군대 외에도 나폴레옹은 민간인 학자, 과학자, 그리고 연구원들을 동행시켰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집트 저널로 불리게 된 23권의 백과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오리엔탈리즘의 정의에 기여했으며 동양에 대한 소위 전문가들은 오리엔탈리스트로 불렸습니다. 다른 식민 지배국들이 이 개념 해설을 붙였으며 특히나 19세기 영국은 가장 괄목하래입니다. 중동, 아시아와 극동아시아 모두 동양으로 여겨졌으며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동양 전체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동양의 이미지는 이국적이고 관능적이며 비이성적이었고 여행기와 신문 그리고 과학적 저술 내에 동양에 대한 고정관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은 이국적이고 낯선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나라, 민족 혹은 문화에 상관없이 동양은 모두 똑같이 이상하고 이질적인 장소였으며 불건전한 욕망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에는 동양의 상징이었으며 사람들은 여성의 구역인 하렘을 호색한 동양인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암묵적으로 서구적 특징들은 동양적 특징의 정반대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는 행위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연구 대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연구가 실제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면 어떨까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학문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연구 대상인 지역의 종속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었고 나폴레온과 그의 군대가 이끈 이집트 원정과 침략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연구 원정 때에는 150명이 넘는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었고 이 탐사로 생겨난 오리엔탈리스트 학자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보다 잘 이해하는 동시에 식민지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식민지배 국가들에서 교육자와 자문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이집트 내에서 프랑스의 상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집트와의 교역량을 늘리고 이집트인들이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그의 오리엔탈리스트 학자들에 더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해 이슬람의 신성한 경전인 쿠란을 프랑스 군대에 주둔이 이집트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의 점령에 대해 이집트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자신과 그의 군대를 진정한 무슬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이 소위 전문가들은 겉보기에 동양 사람들보다도 고대 동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인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찾아내서 번역했고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고학적 유적지를 알아내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식 덕분에 오리엔탈리스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동양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이미지는 많은 이들의 경험과는 괴리가 있었으며 이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을 고쳐가는 방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째로 서구 작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의 경험은 더 이상 동양에 대한 이전의 서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시인인 제라드 느르발은 그가 실제로 본 적은 없으며 단지 상상해낸 과거의 동양에 대해서 그의 책 동양 여행에서 낭만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양에 방문했을 때 그는 동양의 오리엔탈리스트적 광경과 문서들이 만들어낸 그의 환상과는 다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1919년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이집트 혁명을 비롯한 19세기와 20세기의 반식민주의와 독립운동들은 서구 국가들의 동양 스스로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저항운동들과 혁명들은 동양의 힘을 실어주었고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이 위기에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 방식을 들자면 우선 서구인들은 계속해서 동양을 문헌에 쓰인 그대로인 고정된 물체인 것처럼 대하며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동양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리엔탈리스트 역사가인 기베사레는 이 두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1945년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는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스트적 서사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18년 후 하버드 대학의 중동학 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때 깁은 지역학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연구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동양의 새로운 영향력에 대응하는 세 번째 방식은 동양을 동양으로서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나 단지 소수의 오리엔탈리스트만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동양에서 저항과 혁명운동이 일어난 이후 서구가 자신의 소위 학문적 발견들을 전파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이 추세에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팽창이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학문에서의 성과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주를 넓히는 동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더 진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보인 18세기 오리엔탈리즘은 처음에는 이집트와 중동의 이슬람권 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세기에는 인도, 중국과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역의 발달과 여행기들, 과학적 발견과 유토피아적 환상 모두 이 지역들을 이국적으로 그림으로써 동양의 지리적 범위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대응 방식은 동양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는 비교 언어학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조지 세일의 1734년 판 쿠란 번역 및 주석본은 아랍어권의 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동양의 연구 대상을 다루려 시도한 최초의 작업이었습니다. 세일은 단순히 동양의 정의를 내리는 대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쿠란에 대한 그들의 경계와 설명을 제시한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보다 편견이 덜한 이러한 태도는 서구와 동양 사이의 소통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시작이 평등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과학자들은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서술할 수 있었으나 연구의 결과들은 결국 서구 식민주의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오리엔탈리스트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와 동양 사이의 대화는 원주민 출신의 관리자와 관료들이 유럽식 사고를 전파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18세기 후반에 나폴레옹이 지역의 종교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를 포섭해 이들이 쿠란의 권위를 빌어 이집트인들에게 프랑스군 주둔을 정당화하도록 한 것이 한 예입니다. 많은 오리엔탈리스트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동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역의 언어들을 연구함으로써 동양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베스트르드 사시는 각 지역의 언어에 따라 동양적 심성을 분류한 최초의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드사시는 언어학자였으며 아시아 연구의 전념간 프랑스학회인 아시아 사회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언어를 철저히 연구한다면 그 문화의 심성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드사시가 언어 사용자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의 이해를 추구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법은 동양 내의 미묘한 언어적 차이와 변주를 무시했으며 동양의 언어들을 해석해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옮겼다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드사시는 동양의 사람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현지에 적응하기보다는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가 이성과 논리의 정점에 있다고 보았고 셈 쪽의 언어는 전형적으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언어와 그 사용자들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어네스트 레나는 드사시의 연구를 일부 계승했으나 언어를 인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넌의 연구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으며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원리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각각의 언어가 그 이전 언어가 발전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으며 역사적으로 다른 언어들과 관련을 맺어왔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레나는 특정한 인종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사고, 구체적으로는 유럽인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레나는 역사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전형적인 동양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동양인들은 사실 그들의 언어 때문에 서구 수준으로 진보할 수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외국 도시를 방문할 때 관광객스러운 활동은 피하고 현지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가요? 19세기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바로 이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머물며 현지 문화에 몰입하면서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을 관찰해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이집트인의 풍습과 습관을 집필하고 천일영화를 번역한 에드워드 윌리엄 레인이 한 예입니다. 레인은 동양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현지인처럼 옷을 입었고 심지어 동양 여성들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여동생을 여성 전용 구역인 하렘과 여성용 목욕탕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레인의 연구에는 두 핵심적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동양의 일상적 삶에 몰입했고 꼼꼼히 현지인의 관행과 일과를 기록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학계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 삶에서 발을 빼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발전시킨 범주화는 대상 문화의 미묘한 차이들을 뭉뚱그렸습니다.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광행과 범주들 때문에 각각 문화의 다면성을 관찰하기가 특히나 어려워졌습니다. 동양적, 셈족의 아랍, 무슬림, 유대인 등을 비롯한 범주와 인종, 심성, 유형과 국가와 같은 범주들은 다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개개인과 가족, 그리고 문화 내의 변주와 다양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렸고 그럼으로써 수많은 차이점들을 은폐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범주들에 대한 예외는 전반적 경향에 대한 위반이자 시간을 쓸 가치가 없는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인들은 비이성적이며 주로 격정에 사로잡혀 행동한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양인은 단순히 예외로 치부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지구는 점점 더 세계화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은 유럽의 지배에 반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식민주의 저항운동은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병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동양으로 인해 서양, 특히 유럽은 동양에서 스스로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에 대해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의 예로는 1857년의 인도 항쟁, 1919년과 1952년의 이집트 혁명, 그리고 아프리카 식민지의 다른 반식민주의 운동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점차 국민 국가는 모방할 만한 이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식민지들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발달한 개념인 민족주의를 통해 각자의 식민 지배자에게 맞섰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국민, 국가 개념을 이용해 서구를 국가 주권을 지배하는 침략자로 그려냈으며 동시에 자유,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국민 국가들은 이상형이었기에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이 국가들의 가치들 또한 채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운동들에 더해서 양차 세계대전 또한 동양에 대한 서구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힘은 이전보다 약해졌으며 전 세계에서 유럽의 영토 소유권이 약화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른 두 번의 전쟁 이후 본국의 재건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돈은 방대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식민지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지 비용이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이익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며 식민지 배국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강대국들은 더 이상 동양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은 부를 창출할 경제적 자원도 지배받아야 하는 패배한 지역도 아닌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식민주의가 종식되며 오리엔탈리즘 또한 끝을 맺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로 오늘날에도 활발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식 오리엔탈리즘의 첫 번째 특징은 대중적 상상력 내의 영향력입니다. 한 예로 1973년 석유 파동기에 서구인들의 상상에 처음 등장한 아랍인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매부리코를 가진 아랍인 족장이 석유 펌프와 같이 있는 이미지와 만화가 흥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반셈주의적 인쇄물들에 등장한 셈족적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랍인이 낯선 혹은 교양 없는 타자로 묘사되면서 동양은 서구 대중의 인식 속에서 악당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아랍이 덜 문명화되었다는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였고 미국의 개입은 끊임없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대학 내 오리엔탈리즘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동양학이라는 과 자체는 없을지라도 이 이름으로 불리던 연구들은 대학의 체제 안에서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사학과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양의 국가들과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슬림, 아랍인, 이슬람법과 문화에 대한 일반화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동양인들은 근본적으로 서구와 척을 진 무리이자 서구 문명에 대한 위협으로 상정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부 정책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역할입니다. 한 사례로 공공정책기관과 싱크탱크들은 현대적 오리엔탈리즘을 지지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흔히 쓰이는 세뮤얼 헌팅턴의 저작 문명의 충돌이 끼친 광범위한 영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헌팅턴은 차이를 충돌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로 표현해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근본적이며 공존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싱크탱크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연구들뿐만 아니라 헌팅턴의 저서와 같은 책들이 대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이 서구의 통치적 관행을 뒷받침하는 지배적인 이론이 된다는 점입니다.